어떤 책은요, 책 제목만 보더라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바로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책의 저자입니다. 작가 김중미의 책 엄마만 남은 김미자라는 책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이 책은요,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주 뜨끈뜨끈한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의 표지와 제목을 보는 순간 왠지 이 책은 나를 엄청나게 감동시킬 것이고 또 이 책을 내가 소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감과 어긋나지 않게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울다가 또 같이 분노하기도 하다가 정말 감정에 휩싸여서 이 책을 쭉 읽어냈는데요. 오늘 이 책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 책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중미 작가는 1963년에 태어나서 1987년부터 인천 만석동에서 작은 공부방을 운영하고 또 그것을 확대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꾸려온 빈민운동 활동가입니다. 동시에 그는 작가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가난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과 연대로 어떻게 삶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엄마만 남은 김미자는 김중미 작가가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책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주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외할머니와 할머니, 이처럼 쭉 대를 이어오면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의 퍼즐을 맞추기처럼 주변 친척들과 그리고 자신의 기억, 또 작가가 직접 찾은 자료들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에세이이기 때문에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다 실제 인물들이고 또 김중미 작가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작가는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지나온 시간과 나의 어머니 김미자, 아버지 김창삼, 그리고 외할머니 최어진, 친할머니 정옥생이 걸어온 시간의 결과물이다.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 삶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꿈과 기획으로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내 삶이 정말 온전히 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 나의 친척, 그리고 더 위 조상들과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삶으로부터 면면이 흘러내려온 것이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책은 그러한 역사 속에 가족사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족사는 또 이 조선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와 맞물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또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르익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의 어머니인 김미자와 그리고 아버지인 김창남, 그리고 작가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김미자는 아주 독특한 그런 인생의 궤적을 겪은 분입니다. 외할머니, 그러니까 김미자 씨의 어머니죠. 외할머니는 일제시대의 신여성으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학교 교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그 덕에 엄마 김미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 학교를 다니면서 일본어를 배웠는데요. 그처럼 신여성 밑에서 일찍이 많은 교육 혜택을 받았던 엄마는 하지만 6.25 동란을 겪으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아버지가 새 아내를 얻으면서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새 아내가 재산을 아무것도 딸에게 남겨주지 않으면서
가난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동두천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동두천의 작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아왔는데요. 그러다가 인천으로 또 이주한 다음에는 그곳에서 점점 작아지는 새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 어떻게 남편과 자식들을 돌볼지, 매일매일 새끼밥을 어떻게 챙겨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여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 인지저하증, 우리가 이른바 치매라고 말하는 그 병에 걸린 다음에도 항상 엄마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김창남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김창남은 원래 예대를 다니던 문학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동두천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결국 부대에서 쫓겨난 뒤 인천으로 건너가 목재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렇지만 매우 낭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음악과 문학을 사랑하고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발을 뻗고 잘 수 없는 그런 좁은 방에서 살 때에도 이 방에 아이들과 또 아내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오르간을 들여놓아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사랑을 나이가 들어서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은 어떤 면에서 자기만족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아내를 고생시키고 그리고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자기를 위한 돌봄과 배려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이후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창남 씨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면회를 갈 정도로 그렇게 사랑의 표현에는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90이 가까운 나이에 버스를 갈아타면서 가는 길이 매우 험난하지만 그래도 그는 불굴의 의지로 그렇게 방문을 하곤 했죠. 그러나 그러한 사랑과는 별도로 자식에 대한 배려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는데요. 아내가 해준 음식만 먹는 이 아버지는 딸이 가져온 배추로 만든 김치조차도 그 배추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아냐며 거부합니다. 아주 독특한 성격의 아버지이지만 우리의 예전 아버지들을 생각하면 또 그다지 놀랍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이자 이 책을 쓴 작가 김중미입니다. 그는 인지저하증에 걸린 어머니를 돌보며 또 나이가 드신 홀로 사는 아버지를 돌보며 또 형제 자매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뒤치다꺼리하거나 해결하면서 어떤 면에서 K장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달프다고 느끼면서도 또 빈민운동가로서의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가면 그 역시 혹시 일에 몰두한 내가 엄마로서는 딸로서는 또 어땠는지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이 책에는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막내 동생이라든지 아주 여리여리하고 여성적인 줄만 알았는데 내면이 강인한 여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려준 작은아버지와 고모, 어릴 때 가난한 삶 속에서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고봉밥을 먹이던 할머니의 이야기 등등 여러 주변 친척들과 또 이웃의 삶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계실 혹은 예전에 겪었던 부모 돌봄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모습,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못 먹고 더 가난했지만 나눔이 있었고 연대가 있었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인정이 있었던 세월들을 떠올려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 책의 한 3부분 정도를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다른 책을 소개할 때보다 좀 많이 읽는 편이기는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이 책의 내용을 직접 경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읽어볼 부분은 딸인 김중미 씨가 어렸을 적에 여상을 다닐 때 학교에 등록금을 내기도 힘든 상황인데 아버지가 어떠한 이기심을 보였는지 하는 점을 드러내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돌봄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는 부분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 세운 학교법인 선인학원은 군대보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일 뿐 애초에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다. 간혹 재단의 비리에 맞서 학생들 편에 서는 선생님들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은 꼬박꼬박 받았다. 담임들은 등록금 납부기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학생을 교무실로 불러 닥달하고 면박 주고 몇 가지 들었다. 힘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저항이라고는 등록금 고지서를 며칠씩 가방에 넣고 다니다 교무실에 몇 번 불려간 뒤에야 엄마에게 보여주는 거였다. 등록금 영수증을 바라보며 엄마가 내쉬는 한숨을 들을 때면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취업을 해 엄마에게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참았다. 고등학교에 다닌 동안 나는 늘 돈에 쪼들렸다. 엄마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쪼들리는 살림에도 아버지는 내한한 카라얀 음악회와 폴 모리아 악단의 연주회 갔다. 특히 폴 모리아 악단이 내한했을 때는 내 등록금을 낼 시기이기도 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던 딸이 등록금 때문에 담임한테 어떤 수모를 당하는지 아버지는 관심조차 없었다. 네 아버지 쥐꼬리만한 용돈 모아서 간 거야. 네 아버지가 다른 데 돈 쓰는 사람이 아니잖니. 어디 가서 술을 드시니 도박을 하니 옷을 사니 아버지도 풀 때가 있어야지. 엄마의 변명에 더 화가 났다.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엄마는 어디서 푸는데? 나는 너희가 있잖아. 우리가 엄마한테 뭘 해주는데 집만 되지. 난 하고 싶은 것도 없어. 엄마는 하고 싶은 게 없어도 난 하고 싶은 거 많아. 근데 참는 거야. 엄마도 알잖아.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90이 넘어서도 환갑이 된 딸과 환갑이 넘은 아들이 감당할 경제적 부담 따위는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에게 오가게 차를 산다, 원룸을 구하겠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불뚝 성이 났다. 제발 고집 좀 그만 피워. 아버지, 나 진짜 열심히 살거든? 요즘 같은 농사철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쉽지 않아. 강연 다녀야지, 글 써야지, 공부방 해야지. 아버지 알잖아. 동생들 어려운 거. 엄마 병원비, 아버지 오피스텔비, 오빠랑 내가 감당하고 있어. 오빠는 장남인 자기가 무능해서 나한테까지 짐이 된다고 미안하대. 근데 아버지, 장남인 오빠가 진짜 다 해야 해? 아니잖아. 오빠는 아직도 사업할 때 짐 빚 갖고 있어. 수연이는 암 투병할 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옆에 있는 나는 안 힘들었을까?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힘들다고 말했어? 나 혼자 감당한다고 생색낸 적 있어? 수연이가 엄마 아버지를 원망한 적 있어? 아버지가 당황했는지 눈을 피했다. 알지. 나가 그걸 모르간. 그래서 미안하지. 그래서 내래 계속 미안하다고 하디야나. 그래 맞아. 만날 미안하다고 하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알았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아 진짜 아버지. 그 말 듣자는 게 아니잖아. 내가 유능해서 맞달 노릇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나도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싫어. 나야말로 엄마한테 미안하고 마음 아프다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 내가 엄마 모실까? 그럼 아버지도 우리 집에 오실 거야? 답답함에 아버지를 협박하는 못된 딸이 되었다. 내려와 너희 집에 가네. 내가 내 엄마 데리고 있을 거야. 아버지, 엄마 다시 집에 못 와. 와 못 와. 아 진짜 계속 되돌이표잖아. 엄마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데 온종일 아버지가 어떻게 돌봐드릴 거야. 제발 아버지 못한다고요. 왜 자꾸 나를 나쁜 딸 만들어. 아버지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네가 힘든 거. 내래 너한테 엄마 돌보라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한다고. 아버지 혼자 못한다고. 아버지가 못해서 엄마 넘어졌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내가 혼자냐? 며느리가 있는데. 그렇게 실랑이를 하던 중에 아버지가 본심을 드러내고 말았다. 아버지, 혹시 막내 며느리가 엄마 돌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캬이가 못할 것도 없지. 화를 참으며 되물었다. 아버지, 이 말 올케 언니한테 할 수 있어? 캬이는 아프잖아. 요가 강의도 가고 딸 대신 손자도 봐야 하고. 막내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도 파트타임으로 일하잖아. 아들 어린이집 보내면서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일을 다니냐? 얼마나 번다고. 아직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까지. 아버지, 막내네는 어린이집 오히려 늦게 보낸 거야.
동나이에서는 유치원에 일찍 안 보내서 올케도 늦게 보낸 거라고. 나랑 수연이는 딸들 2살 때 어린이집 보냈어. 그래야 일도 하고 그러지. 아버지, 올케가 일 안 하면 막내가 힘들잖아. 팬데믹이랑 중국 경제 위기 때문에 막내네 회사도 더 어려워졌어. 월급이 안 나올 때도 있대. 올케가 일해서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한테 보내고 아들 학비도 보태고 그런다잖아. 올케가 파트타임으로라도 일하니까 막내가 좀 숨통이 트인다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아버지는 끝까지 심술을 부렸다. 그럼 나는 네 엄마도 없고 손주도 어린이집 가고 내래 심심하고 무료하잖아. 그럼 아버지 심심하지 말라고 막내네 손가락 빨고 있으라고? 정말 4살 어린애처럼 구는 아버지한테 꿀밤이라도 먹이고 싶었다. 어쩌면 평생을 이렇게 한결같이 이기적일 수 있을지 원망스러웠다. 지금 다시 생각해도 아버지는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맞았다.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체념했다. 루틴이 중요한 아버지는 혼자 사는 일상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평온을 찾았다. 엄마 없이 침대 2개만 덩그러니 놓인 원룸에서 새벽 1-2시에 일어나 혼자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컴퓨터 하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기억을 점차 잃어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제가 보면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남는 것들이 어찌 보면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기억을 계속 되새기면서 때때로 주변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슬펐던 일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김중미 작가의 어머니는 아무리 가난한 삶 속에서도 새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줘야 하는 그 어머니의 정체성이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일본어로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을 만큼 어찌 보면 지식인 가정에서 풍요롭게 자랐던 어머니.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삶의 혼란과 또 변화 속에서 가난함을 견디며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를 매일매일 고민했던 어머니는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와중에서도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엄마는 자신이 엄마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 그래서 더 슬프고 아프다. 자신은 사라지고 엄마만 남은 엄마가.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을 쓴 웬디 미첼은 인생에서 감정적으로 더 끌리는 기억은 뇌에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엄마의 뇌에 단단하게 결합된 기억이 우리 사남매라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우리가 엄마의 삶을 올가맨 존재인 것 같기 때문이다. 그런 엄마를 요양원에서 지내도록 한 장본인이 나라는 생각을 하면 죄책감에 휩싸인다. 엄마는 우리가 늘 경우 바른 사람이 되길 바랐다. 인지장애를 갖게 된 뒤에도 엄마는 경우 바른 사람이려고 애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음식은 나눠 먹으려 한다. 누가 서 있기라도 하면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권하고 어린 사람은 위험에 빠지지 않게 살핀다. 말은 반드시 이치에 맞아야 하니 기억 창고를 뒤져 적절한 낱말을 찾아낸다. 얼마 전 조카가 롤러스케이트를 가져와 할머니 앞에서 타면서 자랑했다. 엄마는 불안하게 조카를 바라보았다. 어서 가서 잡아줘요. 다치면 어떡해요. 엄마의 말주머니에 남은 말이 몇 가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급해지자 기억 저편으로 넘어갔던 말이 튀어나온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조카를 볼 때 엄마의 표정이 가장 환하게 핀다. 엄마는 항상 조카를 난생 처음 만나는 아이처럼 대한다. 그러면서도 조카가 엄마한테 다가가 애교를 떨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쩌면 이렇게 예뻐.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눈으로 조카만 쫓는다. 대화를 나누던 조카가 딴청을 하자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조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얼떨결에 조카를 이게라고 해놓고는 손으로 얼른 입을 막았다. 마치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당황하더니 쩔쩔매며 말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나는 가만히 엄마가 알맞은 낱말을 찾기를 기다렸다. 엄마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미간에 주름이 더 깊어졌다.
그러다 어느 순간 얼굴을 펴면서 말했다. 제가 스스로 적합한 단어를 찾았다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어머니도 참 아직도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시네. 나이 드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해내면서 저자는 자신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어머니처럼 온전히 가족에게만 헌신하는 삶이 아닌 빈민운동을 하고 작가로서의 삶을 산 자신이었지만 이러한 자기의 모습은 또 딸에게 어떻게 비쳤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자신이 남녀평등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남편과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사회적 시선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딸들과 1박 2일로 가족여행을 갔다. 하필 그날 속초에 폭설이 내려 온종일 고생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오붓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첫째가 불쑥 물었다. 엄마, 왜 나는 아기 때 엄마랑 같이 있던 기억이 거의 없고 아빠하고 있던 기억만 있어? 갑자기 기습당한 병사처럼 온몸이 얼어붙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변명했다. 그때 아빠가 아팠어. 아빠는 힘든 일을 하면 안 됐고 엄마가 공부방 일이며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 당연히 아빠가 널 돌볼 때가 많았지. 그래서 늘 미안했어. 딸의 질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되었건만 엄마인 나는 그 순간에도 미안함과 죄책감이 먼저 떠올랐다. 첫째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남편이 급성 간염에 걸려 한 달간 병원에 있었다. 혈청 GPT, 혈청 GOT 수치가 1400에서 1500을 오르내렸다. 의사는 조금만 더 수치가 높아지면 위험하다고 했다.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만성 간염 진단을 받았다. 그때부터 남편의 간병과 공부방 일을 병행해야 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딸을 업고 종종거렸다. 엉덩이를 방바닥에 붙이고 있을 시간은 모유수유할 때뿐이었다.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쉬지도 못하니 모유가 자꾸 줄었다. 그러나 아이가 인공 젖꼭지를 물지 않아 모자란 양을 분유로 채울 수도 없었다. 첫째는 모든 유제품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니 일일이 이유식을 만들어야 했다. 다행히 위급한 상태를 넘긴 남편이 딸을 돌봤다. 그렇다고 내일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급성 간염에서 만성 간염으로 넘어간 뒤에도 식욕이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밥상은 늘 내 몫이었다. 자원교사들은 대학 수업이 끝나고서야 왔으므로 그전까지는 첫째를 데리고 공부방 아이들을 돌봤다. 논술 강사를 하던 수연이가 짬을 내서 수업을 맡아주었지만 수연이도 몸이 아플 때여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남편이 퇴원한 뒤에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데 누구도 그 당연한 일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나부터도 엄마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아 아픈 남편에게 딸을 맡기는 게 편치 않았다. 밤에 딸이 울거나 보채면 항상 내가 먼저 그 소리에 반응했다. 아이는 내가 젖을 물리거나 안아야 안정을 찾았다. 그걸 보고 남편이나 후배들은 역시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야 라고 말했다. 그때마다 숨이 막혔다. 공부방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 덕분에 하루하루 충만하고 행복했다. 아이 덕분에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공동체의 싹을 틔울 수 있었다. 그런데도 첫째의 질문에 당당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여전히 엄마라는 사회적 통념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사는 사회는 가부장적 문화의 이분법과 위계가 작동하는 사회였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모든 일을 균등하게 나누며 살자고 약속했다. 일터와 사적인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환경에서 역할 분담이 잘 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생각했다. 주제넘게도 나는 우리 부부의 평등한 삶이 가부장제가 뿌리 깊이 배어있는 공부방 엄마 아빠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평등한 삶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결혼하고 나니 모든 집안일은 내 일인데 착하고 따뜻한 남편이 잘 도와주는 것이었다. 네, 이 책은 앞서도 말했듯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자 가족 사이의 퍼즐을 맞추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희미해지는 어머니의 기억을 대신해 여러 사람들한테 묻고 또 자신의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그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갑니다.
이 책에 보면은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품에 안고 있었던 할머니의 소설 작품, 또 일기장, 이러한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아서 그만 폐기 처분되고 마는데요. 그 안타까움을 작가는 고스란히 느끼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단지 가족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어릴 적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만났던 여러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의 삶이 또한 등장을 하는데요. 가난한 삶이지만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봉밥을 먹였던 할머니에 대한 기억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오르간을 들여놓겠다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낭만, 그리고 정신장애가 있었던 3살던 아주머니에 대한 기억까지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주변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차곡차곡 들어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또 저자에게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발끈하고 분노를 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드시고 또 감정의 어떤 격동을 맞이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정말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이 책을 보시고 단지 이 책을 읽는 것에 멈추지 말고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가족사의 글쓰기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처럼 자신을 이루었던 자신의 가족의 이야기들을 끌어내 보면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줄기줄기 속에서 엮여서 내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